뱃속이 늘 불편한 사람이 열의 하나인 시대. 과민성 장증후군은 일반적으로 복통, 복부 백만감 및 불쾌감, 배변 습관 변화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거의 10명 중 1명이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을 앓고 있으며 장 문제로 장기간 혹은 빈번하게 휴가를 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과민성 장증후군 치료 경험이 쌓일수록 나는 환자들이 어느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지 이해하게 됐다. 물론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 중에서도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불규칙한 복통과 장 트러블로 친구와의 식사나 회사 업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여행 등을 포기한다. 극심한 과민성 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마음속으로 차라리 죽고 싶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의사가 이런 환자의 심정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스가 차서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업무에 집중할 수도 없고요. 친구와 식사하거나 애인과 데이트하다가도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어떡하지? 방귀를 뀌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거든요. 벌써 몇십 년째 복통과 설사 문제를 겪고 있어요. 과민성 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하고 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외출도 내키지 않아요. 이런 상황은 환자의 가족에게도 고통이다. 당사자를 포함해 온 가족이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아들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좀처럼 좋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요. 병원에 가도 그저 별일 아니다, 마음먹기 달렸다고만 해요. 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는 다양한 장 트러블로 의사에게 진찰을 받지만 암이나 위장, 폴립처럼 생명을 크게 위협하거나 큰 이상이 없으면 큰 병은 아니에요. 신경성이에요. 라며 별일 아닌 듯 취급한다. 한 환자는 그렇게 설사가 심하면 기저귀를 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죽을 만큼 괴로운 병. 설사나 변비 같은 증상만이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복통, 복부 불쾌감, 복부 백만, 배변 습관 변화, 속쓰림, 구토, 과도한 포만감 등이 그것이다. 그 밖에 과도한 가스 생성, 개운하지 못한 잔뇨감 있는 배변, 배에서 나는 정체불명의 소리, 직장 내 통증 등을 주요 증상으로 꼽을 수 있다. 의사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증상으로는 나른함, 권태감이 있는데 평소 장의 상태와 증상의 중정도에 따라 심각성이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온몸의 근육통인 섬유근육통을 호소하거나 방광 자극 증상인 빈뇨, 절박뇨를 호소하는 환자도 있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복통이나 가스, 변비, 설사 같은 증상이 환자 본인에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느껴진다. 지금껏 의사들은 암처럼 눈에 보이는 병을 필사적으로 조기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로 인해 눈부신 의학적 성과를 이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인 기능성 질환을 경시했던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병의 중증도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인식 차이는 결국 환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주로 스트레스나 유소년기의 트라우마가 원인이라고 여겨졌다. 이 질환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10에서 30대 젊은 세대에게 자주 발생하며 입학, 입사, 이직 등의 시기에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세계적으로 진행된 도시화 스트레스,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미세먼지 급증도 장염증을 더 악화시켰다.
때문에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는 계속 증가 추세다. 미세먼지라 하면 숨을 쉴 때 필요한 기관지나 폐를 괴롭힌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이 입을 통해 장으로 들어가 문제를 일으킨다. 실험용 쥐도 미세먼지 환경에 두면 궤양성 대장염 등 장염이 생긴다. 오늘날 과민성 장증후군은 전 세계의 건강 문제로 발전했다. 아시아 전체 인구의 9.6%, 일본인의 13.1%가 이 병을 앓고 있다. 당신 역시 언젠가 이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만성 피로, 원인 모를 나른함, 에너지 부족도 장 문제.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 중 상당수가 일상에서 피로를 많이 경험하며 때로는 만성 피로 증후군 진단을 받는다. 만성 피로 증후군의 정확한 진단은 꽤 까다롭다. 피로 자체는 몸이 아픈 많은 환자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증상이기 때문이다. 가령 피로감은 갑상선 기능 저하, 암, 빈혈, 부신 기능 저하, 심장이나 폐 질환 등에서도 자주 관찰된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질환을 하나도 빠짐없이 검사하며 하나씩 제외하지 않는 이상 혼동할 수밖에 없다.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환자가 의사에게 확실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피로감은 장과 관련이 없어요. 라는 말을 듣는 경우도 흔하다. 간혹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던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초진 때 피로 원인으로 지목할 만큼 뚜렷하지 않던 병의 양상이 3에서 5년이 지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비타민 B12 부족으로 인한 빈혈로 밝혀지는 것이다. 그러나 과민성 장증후군과 만성 피로 증후군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가 지금껏 없었던 것은 아니다. 피로를 다른 질병과 관련 짓거나 진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주제에 관한 연구 및 논문 보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가 힘들어하고 의사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은 피로감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기억장애와 인지기능장애도 여기에 속한다. 실제로 뱃속이 불편하면 멍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일부 환자들은 배앓이가 빨리 나와서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런 증상을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느낌에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내가 담당했던 환자의 대다수도 뱃속이 불편하면 평소와 달리 두뇌 회전이 잘 안 되고 그날 증상 정도도 크게 달라진다고 했다.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은 날은 머릿속이 명쾌한데 어떤 날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뭔가에 휘둘리는 기분을 느낀다는 것이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감에 빠질 때면 결국 자신을 책망한다고 호소했다. 대개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는 오후 중반부터 가장 피로를 많이 느끼며 눈에 띄게 정신이 산만해진다. 심한 경우에는 낮잠을 자야 회복이 될 정도로 강력한 피로감을 느끼는데 그게 바로 늦은 오후 시간대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벼운 언어장애를 보이거나 의사 표현이 아예 곤란해지기도 한다. 환자가 의사에게 이런 증상을 말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의사도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저 신경성 혹은 정신적인 문제로 결론을 낸다. 장내 세균이 뇌를 해킹한다. 뱃속이 불편할 때 머리가 멍해지는 대표 원인으로 저혈당증을 꼽을 수 있다. 과민성 장증후군을 앓는 대부분의 환자가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가벼운 저혈당 증상을 겪는다.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수소호기 검사를 실시하면 소장 내 수소 농도의 상승 여부를 알 수 있다. 참고로 수소가스는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의 100% 장내 세균이 당을 분해할 때
발생한다. 검사를 통해 소장 내 장내 세균이 과도하게 증가한 SIBO 상태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 가능하다. 저혈당 증상 정도는 SIBO 중증도에 비례하는데 이는 과증식한 장내 세균이 저혈당증을 야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SIBO가 발병하면 소장 내에 비정상적으로 증식한 세균이 지질 다당류라고 불리는 엔도톡신 독소를 내뿜는데 이 독소가 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질환을 내독소 혈증이라고 한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게 나타나는 집중력 저하와 흐리멍텅한 정신 상태가 SIBO로 인한 내독소 혈증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SIBO 치료 후 뇌기능 저하가 개선됐다는 보고와 이를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나 역시 담당 환자가 SIBO를 치료한 뒤 머릿속이 멍해지는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를 일상적으로 목격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간 질환으로 뇌증이 발병한 환자다. 뇌증이란 정신착란을 비롯한 뇌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증상이다. 간경변 환자의 예를 살펴보자. 환자의 장에서 장내 세균이 생성한 독소가 혈액을 타고 간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간에서 해독하지 못했을 때 뇌증이 발생한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간이 독소를 제거하는 필터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지만 간경변으로 간 부전이 온 환자는 독소를 해독할 수 없는 상태이다. 결국 장내 세균으로 인해 생성된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며 심장, 신장, 간을 포함해 신체 모든 부위에 영향을 끼치다가 급기야 뇌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환자는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고 의학계에서는 이런 상태를 간성 뇌증이라 부른다. SIBO의 화병증으로 간성 뇌증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장 속에 과도하게 증식한 장내 세균이 요소나 단백질을 분해해 독소인 암모니아를 발생하는 경우이다. 가볍게는 수면과 각성 리듬이 뒤바뀌거나 우울증이 생기고 심하면 이상 행동이나 선망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진다. 문제는 최근 들어 증상이 뚜렷한 간성 뇌증 외에 그저 주의력이 산만하거나 자주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의사도 좀처럼 알아채기 힘든 정도로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미세 간성 뇌증 환자가 늘었다는 것이다. 간성 뇌증의 치료법 중 하나로 항생물질 치료를 들 수 있다. 이 치료는 1960년대부터 시행됐는데 정신착란이나 피로를 동반한 간질 환자에게 네오마이신 등의 항생물질을 투여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정신이 명료해지고 진압력 장애가 개선되며 피로감도 조금씩 회복된다. 항생물질 치료를 받은 간질 환자의 의식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사례는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가 경험한 브레인 포그의 원인이 소장 내 세균의 과증식, 즉 SIBO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증식한 세균수가 간의 해독 능력 범위를 벗어난다는 추측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의 호소를 기초로 세균 이상 증식을 제때 치료하면 브레인 포그 같은 증상이 사라진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가 경험하는 머리가 멍하고 허리멍텅해지는 증상은 과도하게 증식한 장내 세균이 내독소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의사들은 브레인 포그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내 세균이 생성하는 내독소는 뇌뿐만 아니라 간에도 큰 손상을 준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밝혀졌다. 그만큼 간과 소장의 관계성은 꽤 깊다. SIBO가 발병하면
소장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세균이 장 점막을 공격해 장 방어벽 기능이 무너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장 세포가 사이사이가 느슨해지는 장 누수가 되기 때문이다. 장에서 새어나온 내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간 뒤 간으로 이동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된다. 이게 심화되면 강경변, 간암 등을 일으킨다고 한다. 참고로 NASH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술을 마시지 않거나 비만이 아닌 경우에도 간경변으로 발전하기 쉬운 질환이다. 최근 발병이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간이식 대기자 2위가 NASH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환자일 정도다. 내독소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혈액에서 높은 농도를 보인다. 한편 저혈당 증상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개선된다. 탄수화물은 소장 내 과도하게 증식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는 물질이다. 특히 특정 탄수화물 종류를 먹으면 장내 세균이 당을 발효하면서 증식시켜 세력을 키워나간다. 결국 탄수화물 섭취로 브레인 포그가 심해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브레인 포그가 장내 세균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증상으로 골머리를 앓는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자를 비롯해 의료 관계자가 증상 및 원인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환자들의 불안이 해소되리라 믿는다. 장 상태가 나쁜 사람은 왜 몸에 여기저기가 아플까? 섬유 근육통은 전신 통증을 비롯한 여러 증상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로는 눈에 띄는 이상을 찾을 수 없어서 의사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괴로운 질환이기도 하다. 주요 특징은 근육을 감싸는 근막에 구축과 비대가 일어나 광범위한 근육통이 생겨나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섬유 근육통은 그만큼 진단과 치료가 어렵다. 의학계에서도 섬유 근육통에 관한 견해가 서로 달라서 환자는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설령 환자가 근육통을 호소해도 진단 여부가 의사의 전문성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게 현실이다. 즉, 혈액 검사에서 전신 홍반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교원병 질환을 의심하게 하는 소견을 보이지 않으면 내과 의사는 다 괜찮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라는 진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섬유 근육통 환자도 정신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진단을 받은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처럼 매우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다. 둘 중 어느 증상이든 이 환자들은 본인이 겪고 있는 분명한 고통이 절대 정신적인 문제일 리 없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몸으로 체득한 통증이나 아픔이 의학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해 설 자리를 잃는 기분을 느낀다.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망연자실한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같은 환자라도 섬유 근육통 발견에 힘을 쏟고 있는 류마티즘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섬유 근육통 진단 기준에 따라 증상을 검사할 테니 말이다. 신체 근육 영역 내에 존재하는 18개의 압통점이 이 기준에 포함된다. 의사가 손가락을 누를 때 압통 또는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이 18곳 중 11개 이상이면서 통증이 3개월 이상 이어진 상태라면 섬유 근육통으로 진단할 수 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면역계 과부하로 보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원래부터 섬유 근육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있다. 과민성 장증후군이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소화기 전문의에게 골칫거리로 여겨지듯 섬유 근육통도 마찬가지로 류마티즘 교원병 전문의에게 꽤 성가신 증상이다. 물론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 모두에게 섬유 근육통 증상이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현 시점에 섬유 근육통에 관한 표준 치료법이 없다는 것,
그런데도 병원을 찾는 SIBO 환자 중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은 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섬유근육통 환자 중 대다수가 과민성 장증후군을 앓고 있다. 장내 세균 증식이 해독작용을 방해한다. 섬유근육통 환자 다수에게 과민성 장증후군이 나타나면 SIBO는 섬유근육통의 원인일 수 있다. 한 연구에서 섬유근육통 환자를 대상으로 SIBO 진단을 위한 호기 검사를 진행했다. 소장 내 장내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하면 세균이 가스를 생성하므로 그 농도로 세균이 과하게 증가한 상황인지 아닌지, 즉 SIBO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과학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보다 섬유근육통 환자에게 SIBO 발생 빈도가 훨씬 높았다. SIBO일 때 농도가 상승하는 가스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소가스, 다른 하나는 메탄가스이다. 섬유근육통 환자의 경우 호기 검사에서 수소가스 상승 추이를 보인다. 게다가 섬유근육통을 동반하지 않는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와 비교했을 때 수소 농도가 현저하게 높았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SIBO와 섬유근육통이 깊이 관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세균 이상 증식, 특히 수소가스를 발생하는 유형의 증식이 어떤 과정으로 섬유근육통을 유발하는 것일까? 수소 농도와 상승은 소장 내 세균이 증식해 내독소인 엔도톡신이 증가했다는 의미이다. 내독소는 소장을 통해 혈류로 들어간다. 앞에서 언급했던 많은 연구에서 혈류 속 내독소가 간에 도달하면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즉 내독소는 간에서 해독해야 하지만 세균이 독소를 너무 많이 생성하면 해독 작용 범위를 초과한다. 그러면 혈류를 통해 전신의 독성 물질이 퍼지는 상태, 독혈증인 내독소 혈증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독혈증 정도가 특정 수치에 도달하면 통증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통증을 느끼는 범위도 꽤 넓었다. 실험용 쥐의 피부에 내독소를 주입하면 바늘이 닿는 부분뿐 아니라 전신에서 통증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했다. 만약 내독소가 섬유근육통의 주된 원인이라면 내독소 감소로 섬유근육통이 완화될 것이다. 이 가설의 연구 결과는 어떨까? 섬유근육통 환자의 세균 이상 증식이 완화되면 정말로 광범위한 통증이 완화될 수 있을까? 이 역시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몸의 통증 정도와 호기 검사의 수소 농도의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미국 류마티즘 학회에서 발표한 무작위 이중맹검법 시험에 관한 보고이다. 연구자들은 섬유근육통 환자에게 항생 물질인 네오마이신을 복용하게 했다. SIBO가 개선돼 호기 검사에서 정상 진단을 받은 섬유근육통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섬유근육통 증상이 나아졌다는 결과를 얻었다. 환자들의 압통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사실을 증거로 들었다. 그로 인해 의학계는 섬유근육통 사례에서 SIBO 합병증을 의심해야 한다고 여기게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